5억짜리 오늘 주신 거 있어요. 가운데. 조합은 입주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왜 이걸 제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줬냐면, 제가 그동안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쭉 보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 평생 세금 얘기를 하고 산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조합의 입주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어요. 정리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저도 얼른 본문 읽어보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금방 읽어봤자 잘 이해가 어려워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봤는데, 저거 쭉 한 번씩 보갑시다. 9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맨 처음에 보면 다주택자. 여러분 그 지금 나라는 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내가 철을 잘못해가지고 가운데 쪽에다 이렇게 묶은 모양입니다. 있죠? 한 가운데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 첫째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문제됐던 게 뭡니까? 주로 다주택자. 이번에 엊그제 발표한 것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뭐 요란하게 떠들었는데 나는 집안채뿐이다. 그런 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이제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작년에. 중과세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두 채 가진 사람은 거기다 10% 더 붙이고, 본래 세율에다가. 세 채 가진 사람은 또 10% 더 붙이고, 20%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중과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입주권만 가진 사람이 양도한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입주권만 팔아먹었는데, 왜냐하면 그건 엄격히 따지면 나는 집을 판 것이 아니고 입주권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한다고 그랬지. 나는 입주권만 팔았다. 그러나 입주권 이 사람의 주택이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과세 안 한다. 대전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관리처분 만기일,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여러분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뭔지 아실 거예요. 관리처분이 인가난 날, 그날 현재 조합 입주택권, 조합원 입주권, 이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그날 현재 내가 이것뿐이다. 그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줘라. 결국 비과세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동거봉양주택, 부모가 같이 사는 사람, 혼인합가주택, 둘이 혼인을 해서 합쳤더니 두 주택이 되어버렸다.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조합입주권, 이거 말고 조합입주권이 또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비과세 안 된다. 이게 오로지 자기가 가진 한 건 하나만 입주권도 비과세 해준다는 거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권 양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주택이 내가 2개, 3개 있는데 다 임대 등록을 한 주택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게 3개인데 2개는 임대 등록을 했어요. 나머지는 내 1개뿐이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야 맞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수 계산이라는 조항이 나와. 주택수 계산. 거기 보면 임대 등록을 한 거.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구청에도 등록을 2가지 다 했다면요. 임대 등록을 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국세청의 해석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임대주택이 있고 자기가 또 하나 주택이 있을 때는 이게 1주택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의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세금이 2억 5천이나 나와요. 이걸 그 건물을 과세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서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 주택 빼고 나니까 1주택인데 왜 과세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면 안 해준다는 근거를 대라, 법률. 근데 그 사람들도 근거는 못 대요. 근데 우리 국세청에는 못 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재무부 또 심판청구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해봅시다 해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 오신 저 여성들 많이 왔는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마 훌륭한가 보죠. 안 된다고는 재무부 결정문을 좀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갖다 남편한테 보였더니 이거 포기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포기하고 세금 내자.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만 파고드는 세무사가 또 있어요. 그 상의를 했어요. 가서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얘기가 내 말이 맞기는 맞는데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것은 반반이다. 50대 50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그 세금이 2억 5천이란 말이죠. 그 재산도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2억 5천 내버리고 만 거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가 안 된다. 이것까지 주택수로 봐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 집 하나가 있는데 입주권을 또 샀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 입주권을 취득한 후로 3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봐준다. 여기서 주택을 양도했다는 먼저 가지고 있던 거, 입주권 전에 가지고 있던 거, 이걸 팔면 그것은 1주택으로 봐서 세금 안 매긴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7번, 8번 이게 규정이 복잡하더라고. 정신 차려서 봐야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같이 한번 봅시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어요. 아까 위에하고 같은 얘기죠. 여기까지는 집 하나 있는데 또 입주권을 샀어요. 그런데 3년 내에 팔았다. 5번이구나, 5번. 3년 내에 팔았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주택을 팔면 아까 과세 안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6번에는 3년 후에 팔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3년 전에 판 건 얘기고 6번은 3년 후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3년이 지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새로운 주택, 입주권 샀던 주택을 준공했을 거 아닙니까? 신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준공일부터 2년 안에 새로 진 집,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새로 진 집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내가 1년 이상 살았다. 새로운 집에 가서 1년 이상 살았다. 그러고 준공일부터 2년 내에 그 새 집 준공일부터 2년 내에 옛날 집 팔았다. 그것도 역시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혼동되는 것이 7번하고 조금 혼동이 돼요. 6번, 7번. 7번 봅시다. 7번은 재건축 중에 입주권 사가지고 재건축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또 하나 이 바꿔치기를 할 집을 취득했어요. 이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사업시행 인가하고 아까 여기 관리처분 인가하고는 다릅니다. 관리처분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는 달라요. 사업시행 인가가 먼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다음에 나죠. 이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샀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난 뒤에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이상 살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새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후 2년 안에 그리로 이사를 가야 돼. 새 건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새집 준공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가를 팔았다. 먼저부터 가지고 있던 걸 팔았다. 이것도 역시 과세 안 한다. 그러니까 요건이 비슷비슷해. 잘 따져봐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여기 저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여기 또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셔야 할 것은 새로 입주권 가지고 새로 진 집하고는 상관없고 먼저 가지고 있던 걸 팔았는 경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8번. 입주권만 팔았다. 입주권만 팔았을 때는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게 애매한 게 어떤 때는 집으로 봤다. 어떤 때는 집 아닌 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주택으로 봤으면 장기보유 공제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건 안 한다. 저건 한다. 이렇게 막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내가 산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장기보유 공제는 되고 준공 후 주택으로 양도하면 공사 기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포함한다. 공사 기간이 가령 뭐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이걸 장기보유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런 얘기죠.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습니다. 9번째로 재건축이 된 후에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그럴 수 있죠? 재건축 재개발하고 나면 본래는 50평짜리인데 재건축하고 나는 60평짜리가 됐다. 이렇게 증가하죠? 또는 축소되기도 하고. 이 증가한 경우 그러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몇 년 살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증가되기 전에 옛날 평수는 가령 오래 살았고 다 요건이 충족되는데 증가된 것은 언제부터 증가됐어요? 관리처분 인가된 뒤로 증가된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 인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2년 내에 양도한다, 뭐 비과세 해준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증가분 50평짜리인데 이번에 새로 받아가지고 60평짜리 되는데 늘어난 10평도 먼저 있던 거고 똑같이 기간 계산을 해서 해줄 거냐.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그런 얘기죠. 증가분. 여기는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된다고 딱 부러지게 안 오고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써놨죠. 이게 지금도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입주권이라고는 간다는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전에 내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세무사들이 오죽하면 양도소득세 만지는 건 포기해버렸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일명 양포세라고 한다. 양도세가 아니고 양포세라고 한다. 양도세 포기를 하도 복잡하니까. 세무사가 어중간하게 남은 거 맡았다가 잘못해가지고 왕창 무슨 세금 나오고 벌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에 그 기자가 크게 내놨어요. 양포세다. 세무사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만지는 거 아예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복잡해요.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한데.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요약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오늘 상속세 할 차례입니다. 이건 이제 개정된 것만 이번에 개정된 것만 줄여놨습니다. 강의 전부가 아니고.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요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 여러분 별로 이 부분 관심 없더라고요. 가업상속공제. 그러니까 내가 가령 식당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식당업을 하나 했는데 이게 자식한테 물려줬다. 내가 늙어서 이제 자식 보고 이 식당 하라고 줬다. 또는 내가 죽어서 자식들이 이거 하게 됐다. 가업상속이란 말이죠. 물론 큰 공장도 있지만은 쉬운 얘기를 하면 가령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업상속공제 이걸 잘 활용하면 그 사업용 이렇게 아들 넘겨주는 것은 세금 없이도 넘겨줄 수 있어요. 세금 없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법률이 이런 것은 감해주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연구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 좀 줄이느냐 맨날 머리 싸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사업을 안 하신 분은 관계없지만 사업하신 분들은 현재 얼마까지 해주냐면 500억까지 해줘요. 사업용 재산은. 그러면 식당 같은 거 아무리 크게 해도 식당 재산이 뭐 500억 넘겠습니까? 그냥 세금 안 내고 고스란히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전에 어디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런 제도가 선진국에 다 있어요. 독일 거고 우리나라 거고 비교를 해놨는데 독일은 1년에 이렇게 부모 것을 자식이 이어받아 가지고 세금 안 내게 된 거, 가업 상속 받은 거, 이게 독일은 보니까 17,300건이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은 거의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근데 독일이 1년에 17,300건을 이렇게 상속세를 면제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몇 건 해줬느냐? 76건 해줬더라고요. 같은 76건. 100건도 안 돼. 그럼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그런 쪽에는 자꾸 게을리하고 그냥 편법으로 어떻게 안 내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잘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공제해준다고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이렇게 상속 공제해준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충족하려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여러 가지야. 뭐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그래야만 상속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서 공제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각계에서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까다로워가지고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완화했다는 겁니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금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넘겨준 뒤에 10년간 사후 관리를 해요. 계속 전처럼 해야 된다. 옛날처럼. 그걸 10년을 7년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기왕에 해주려면 10년이면 5년으로 줄여주든지. 그거 아까워가서 또 7년, 겨우 3년 줄여가지고, 그러면 7년간만 아버지 할 때처럼 잘해라. 이렇게 7년. 그 다음에 고용인, 종업원들도 줄이면 안 돼요. 그러니 요새 종업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안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80% 유지해야 된다. 80%. 전에는 100% 유지해라. 가령 아버지가 장사할 때 5명 데리고 있었으면 아들도 계속 10년간 5명 데리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집니까? 장사하고 잘 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80%만 그러면 유지하면 된다. 가령 과거 10명이 있으면 2명 줄이고 8명까지는 가능하다.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거죠. 예? 예, 퍼센트니까.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요새 사업 어려워서 다 뭐 해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기간을 다 이거 지킵니까? 못 지키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줄이려면 한 50% 줄여주지. 20% 그걸 줄여가지고 80%는 유지해라. 여러분 요전에 보니까 별로 해당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그냥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2번.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전에는 중소기업 따로 있고 중견기업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얼마, 중견기업은 얼마 이하짜리만 해준다. 그 규모는 매출액 3천억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친 건 뭐냐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3천억 이하면 다 이거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이 지분수도 자기가 그 업체 지분을 몇 %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5년 이상을 단축해 줬다고 그러는데 30%는 최소한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경영해야 된다. 무슨 또 뭡니까? 쭉 내려가면 뭐 5년 중 3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5년 지키라 했던 것을 3년만 이제 지키면 된다. 자기 지분을. 이거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이런 개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모자가 한 집에서 동거해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줄어지만 옛날에는 다 동거했잖아요.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동거하면, 10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그 주택은 상속에서 빼줘라는 거거든요. 동거주택. 요새 그렇게 10년 이상 동거한 사람이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맡아서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도 못 봤어요. 10년 이상 부모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집 상속세에서 빼달라는 거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가업상속에서 반드시 법인이야만이 가능한지 개인도 가능한지. 그래서요, 이것은 지금 개정 부분만 줄여놔서 그 얘기를 내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법인은 가업 상속이라고 안 하고 가업 승계라고 그래요. 가업 승계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건 법인은 왜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주식으로 소유하는 게 법인 아닙니까? 주식.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가업 승계예요. 그런데 얄궂게도 이 가업 승계는 더 안 써먹어요. 왜 그러냐면 가업 승계는 30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30억. 그럼 주식 가격으로 30억 원어치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중소기업이 적다고 해서 30억 그 요새 돈입니까? 그나마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30억은 빼준다. 좋습니다. 30억은 빼줬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주식을 30억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그 넘겨준 주식도 나중에 상속세에다, 아버지 상속세에다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빼준다 해도 할까 말까 한데 10년 내에 죽으면 그 다시 상속세로 내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법률이 있어요. 시간에 쫓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그나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상속세법에.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되나요? 이게 생긴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어때요? 숟가락 하나까지 몽땅 다 평가해서 과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옛날에 사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내가 상속세에 관한 얘기를 쭉 어디 잡지에다 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상속세 문제를 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주제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럽시다 갔어요. 근데 내가 일본 책을 보니까 그때 일본 상속세법을 보니까 상속공제라는 게 있더라고. 지금 우리 설명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세미나에서. 그랬더니 재무부 높은 데서 이 세법 만지는 입법원 데서 나온 사람이 막 나더러 그런 소리 했다고 막 신경질을 내요. 응? 근데 나는 지금도 늘 나도 공무원 했지만은 공무원 사고라고 하는 게 한쪽밖에 잘 몰라요. 넓게 봐야 되는데. 그분의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분이 왜 화를 내느냐. 자기가 명색에 대한민국 재무부의 사무관이다 그거예요. 서기관인가 사무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200원짜리 버스 타고 다닌다 내가. 대한민국 재무부의 사무관이 200원짜리 버스 타고. 그런데 중소기업 아무리 작은 데서 사장들 다 자기 까만 승용차 타고 다니지 나처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있는가 봐라.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우리하고는 사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전 미친놈이다 했는데 내가. 그러고 갔어요. 화내고 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듬해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보니까 내 얘기한 것이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상속공제이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해준다고 하면 1억 해준다고 들어갔어요. 겨우 1억. 아무리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1억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1억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고도 또 욕먹었어요. 그게 해주나마나 1억 뭐 한다고 넣느냐. 그런데 그게 C가 돼서, 그렇죠? C가 돼서 그 다음 개정할 때 10억까지. 그 다음 개정할 때 100억까지. 그 다음에 300억, 지금 500억까지도 공제했는데 이렇게 컸거든요. 그 씨앗은 사실 제가 심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가업승계 30억밖에 안 해주고 그것도 아버지 죽으면 또 거기다 상속세에다 다시 합산해서 내라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떠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조금 부자 다 미워하거든. 막 세금 과세하라고 하니까 이거 안 돼요. 근데 다 제가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부모하고 같이 산 집 이것은 상속세 빼주라 그랬죠. 그런데 예외를 몇 가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도 물어왔어요. 내가 5년 모시고 있다가 딴 데 가서 좀 몇 년 살다가 부모 다시 와서 모신다. 그러니까 전에 모신 기간하고 또 다시 모신 시간하고 합치면 10년이 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 전화 물어봤어. 한 3일 전에. 그 전화로 물어온 친구는 저거 공무원 동기생인데 세무서장 꺼야지 하고 나온 친구예요. 나는 일찍 그만두고. 그 세무서장에서도 몰라요. 잠시 지내고 나면 하도 바뀌니까 모르거든요. 꼭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법률을 보니까 4가지 경우는 봐준다 그래요. 4가지.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안 써졌습니다. 지금 안 써졌어요. 첫째, 내가 군인에 가느라고 비웠다. 3년간 징집. 이 경우에는 군인에 가 있는 기간도 합쳐라. 10년이란 기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업상 근무상 형편, 가령 공무원이 어디 전근이 되어서 어디 3년간 있다 왔다. 그런 경우 어떨까? 그런 경우도 합쳐줘라. 그 다음에 어디 학교 수업을 하는 어디 가령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느라고 어디 대학을 다니느라고 잠시 그 기간 동안만 가 있었다. 이걸 봐줘라. 4번째로는 내가 병이 들어서 요양하느라고 어디 요양기관에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합쳐서 10년 채우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거 4가지 말고도 이제 사연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같이 못 살았던 사연이. 근데 이제 이게 법률에 보면 요 4가지 말고 기타란 말이 있긴 있어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같이 못 사는 경우는 봐줘라. 그러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거냐? 이제 그때 이제 봐야 알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한 장. 증여세편입니다. 증여세편. 증여세는 맨 앞에 뭐냐면 부과 제척기간을 바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작년에 다니고 오신 분은 내가 저 국세 기본법이라는 걸 잠시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했는데 부과 제척기간. 제척이란 게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팽개치는 거죠, 제척.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무서장이라 하더라도 내한테 세금 부과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해요. 이게 부과 제척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더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시효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시효. 민법에서도 일정한 시간 기한하면 가령 빚도 떼먹어도 아무 소리 못하죠. 그 기간 내에 청구 안 했으면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세금 달라고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 달라고 하느냐 이건 못한다 그런 얘기죠. 제척기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왜 그럼 줬느냐, 권리가 살아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법률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법률 원리에 보면 자기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은 그 권리를 베고 낮잠을 자는 사람, 권리를 써먹어야 권리잖아요. 근데 권리를 안 써먹고 자기의 권리를 베고 낮잠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법률을 흐르는 정신이 그겁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베고 낮잠 자는 사람, 그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100년 지났는데 그거 그때 내놔 하면 어때요? 사회가 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일정 기간 지나면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척 기간이거든요. 세법에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2가지만 여기 봅시다.
원칙적으로 몇 년간입니까? 10년이라고 했죠. 10년. 근데 1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10년보다 짧은 것도 있어요. 10년보다 짧은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만 넣었으니까 15년 지나야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1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15년 지나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신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버려서 이 사람은 15년 지나야 된다. 근데 나는 신고는 했어요. 근데 신고인데 신고가 잘못되었다, 누락되었다 해서 또 내라 이랬어요. 그런 사람은 몇 년 적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신고는 진짜든지 가짜든지 신고는 했는데 그것이 뭐 빼먹은 게 들통이 났다. 이 경우는 10년 넘으면 못해요. 근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고서는 1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저한테 가끔 묻는 얘기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가령 배우자 공제받고 뭐 공제받으니까 세금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만일에 여기서처럼 엉뚱한 게 나중에 나타났다. 자기도 모르는 게 나타났다. 많이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는 게. 죽은 사람이 여기다 감춰놓고 간다든지 엉뚱한 게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신고라도 해놨으면 10년 넘었으면 괜찮은데 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떤 세무사가 안 해도 된다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들통 나타나요. 그런 경우는 15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는 해야 돼요. 이번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이것뿐이다 하는 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에 어떤 것이 새로 나타나더라도 이건 과세 못한다는 정부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15년짜리를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상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해서 보니까 10년 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15년 넘었어요. 그 과세 못하죠. 그러니까 정부로 생각해서는 조금 억울하죠. 어쩌다 보니까 10년 넘어버렸는데 심지어는 저 사람하고 나오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10년 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정부하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10년, 15년 넘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과세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얘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고. 그래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재산을 내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특히 친척들 이름으로 많이 해놨었죠, 옛날에. 그런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친척 이름으로 해놓은 것은 벌써 10년 넘었다, 15년 넘었다. 그런 때는 과거에는 과세 못했어요. 기간 넘었지 않냐,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감춰버려서 우리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정부가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개정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 그런 사실이 나타난 날부터 1년 내에는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 1년 내에.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50년이 지났어도 나무 이름으로 해가지고 숨겨놨다가 이제 들통이 났다, 드러났다. 그런 경우에는 드러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데 세법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특히 주식 같은 것은 나무 이름으로 해놓으면 실제 주주는 난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해놓으면 그 주식은 증여로 본다. 언젠가는 내가 진짜 주인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가져올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에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을 빌려준 사람한테 증여한 거다. 이렇게 과세하게 돼 있어요. 과세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빌려준 날이 10년이 넘었어. 또는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종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당신 이름으로 주주 명부에 넣은 게 언제인데 10년 넘었지 않냐? 과세 못한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사실을 안 날. 정부는 몰랐다. 당신들이 그 나무 이름으로 해놓은 감춰면 몰랐다. 이런 경우는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